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는 23일로 예정했던 확진자 격리 해제 등 안착기 전환 시점을 늦추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세부 방안은 20일 발표 예정인데 시점 연기 기한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의 확진자 격리 의무가 유지될 경우 이번 선거에서 확진자는 사전투표 이틀째와 본투표일 저녁 6시 반부터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투표로 인해 확산의 위험성이 커질 수도 있다며 사전 조치를 충분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요양병원과 시설의 접촉 면회 허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접촉 면회 허용 이후 요양병원과 시설의 집단 감염 사례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석 달 만에 다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부 지역은 델타 변이 때보다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입원 환자도 증가하자 백악관은 6주 만에 코로나19 브리핑도 재개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4대 핵심 지표 모두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수백 년 또는 수천 년이 지나도 되돌리기 어려운 변화라고 우려했는데 취재 기자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새 정부의 과학 방역 기조에 따른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이 연말까지 구축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각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코로나19 정보를 모아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대국민 공개 용도와 내외부 연구 용도의 데이터를 동시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후 다른 감염병으로 확대 적용해 오는 2024년까지 전체 감염병에 대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1일 지방선거에서 확진자 투표에 대해 전파 위험성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 조치를 충분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브리핑에서 국가시험 등에서 확진자 격리를 일시적으로 면제 조치했지만 큰 이상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앞선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9일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17만 1천여 명으로 확진자 중 18세 이하 비율이 20%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투표권을 가진 확진자는 10만 명 초반대로 추산됩니다. 현재 확진자 격리 의무가 유지될 경우 이번 선거에서 확진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오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선거 당일인 6월 1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일반 유권자가 퇴장한 이후 이뤄지며 임시 기표소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23일로 예정했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안착기 전환 시점을 늦추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한 달을 연장할지 무기한 연기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17일 방역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들과 각각 비대면 회의를 열어 안착기 전환 시점을 논의했는데 안착기 전환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 전문가 회의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말고 준비가 될 때 안착기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많았고 지자체 회의에선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전환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주류였다고 회의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4주 이행기가 끝나는 오는 23일 예정대로 안착기로 전환할 것인지는 20일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 허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금지돼 온 요양병원과 시설의 접촉 면회를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정부는 접촉 면회 허용 이후 요양병원과 시설의 집단 감염 사례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집단 감염 사례는 접촉 면회를 허용한 5월 첫째 주와 둘째 주 각각 11건과 3건으로 허용 전인 4월 셋째 주와 넷째 주의 21건과 14건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여름을 앞두고 정부는 유치원과 학교에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는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기청정기 성능 기준을 마련해서 실내 공기를 통한 코로나 전파를 막겠다는 겁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비행기 안에는 내부 공기를 걸러주는 헤파 필터가 장착돼 있습니다. 병원에서 쓰는 가장 높은 등급의 필터로 코로나를 포함해 바이러스의 99.9%를 여과합니다. 에너지기술연구원도 이달 초 LED와 나노튜브 등을 이용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99% 사멸시키는 광열 헤파 필터를 개발했고 제품을 생산 준비 중입니다. 이미 상용화한 것들도 있습니다. 전자식 마스크에 헤파 필터를 달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담긴 침방울을 차단한다거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기능을 갖춘 공기청정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방역 당국은 이 기술들을 코로나 확산 차단에 적극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질병청과 식약처, 산업부, 환경부가 모여 헤파 필터의 바이러스 여과 성능 시험과 공기청정기 바이러스 제거 효율 시험 등 항바이러스 성능 인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준을 통과한 헤파 필터를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부터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잦은 곳들이지만 이들 시설에 설치된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 억제용이라 항바이러스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한 공간에서 수업하는 시간들이 또 길고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교육부 쪽에서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좀 마련을 했고 오늘 중대본에서 논의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술실 외 일반 병동과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한 환기시설 기준도 강화합니다. 방역당국은 또 여름이 오면 에어컨을 켜고 문을 닫아 실내 환기가 안 되고 환자 수가 늘게 된다며 환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 하루 10분씩 3번 이상 자연 환기를 하고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환기 설비를 계속 가동할 경우 공기 전파 가능성은 3분의 1까지 줄어듭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중국은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감염자 증가와 관련해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에서 비상 방역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북중 국경에 위치한 지린성은 18일 징쥔하이 당석의 주재로 국경 지역시와 현해 책임자 회의를 열어 코로나19의 외부 유입에 대해 철저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징쥔하이 지린성 공산당 서기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의 유입 가능성이 있는 국경 관문을 굳게 지키고 지역 단위로 응급 지휘 체계를 가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단동시도 지난 16일 열린 코로나19 대책 회의에서 외부 유입 방어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국경 지역 강과 바다의 항구와 선박에 대해서도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석 달 만에 다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와 입원 환자가 증가하자 백악관은 6주 만에 코로나19 대응팀 브리핑도 재개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스는 17일 기준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 73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대확산이 수그러들던 지난 2월 20일 이후 석 달여 만에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긴 것입니다. 2주 전과 비교하면 61% 증가했고 4월 초보다는 3배로 늘었습니다. We've seen with prior increases in infections in different waves of infection have demonstrated that this travels across the country and has the potential to travel across the country. 특히 북동부와 중서부에 타격이 집중돼 이들 지역 상당수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이미 지난 여름 델타 변이 확산 당시에 정점을 넘어섰습니다. 이보다는 완만하지만 입원 환자도 상승세로 17일 기준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22,600여 명으로 2주 전보다 27% 늘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은 6주간 중단했던 브리핑을 재개하고 가을과 겨울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s a range of models out there of what we might see in the fall and winter. We have got a plan for a range of scenarios, including we have to plan. It would be irresponsible for us not to. 그러면서 의회가 코로나19 예산을 승인해 올가을 미국인들에게 필요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연방정부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정부가 내일 코로나19 안착기 전환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안착기 시점을 늦추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오는 23일로 예정했던 확진자 격리 해제 등 안착기 전환 시점을 늦추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어떤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까요? 일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격리 의무 해제 시에 혼란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도 지금 감염자가 계속 매주마다 한 10에서 30% 정도씩 요일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감소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일 기준으로 한 3만 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일 격리 의무 해제 시에 감염의 어떤 재확산이라든가 아니면 지금의 감소세가 둔화되는 이런 우려, 그리고 이에 따른 혼란의 우려를 가장 큰 이유로 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더불어서 앞서 리포트에서 나온 것처럼 최근 미국에서 확진자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이유가 새로운 변이가 출현을 하면서 확산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새로운 변이의 유입도 아무래도 안착기 전환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안착기 전환을 지금 지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뭐 이러한 요인들이 아무래도 지금 안착기 전환 시점을 늦추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부는 시점을 얼마나 늦출 것이냐 기한을 놓고 지금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적절한 안착기 시작 시점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부의 입장하고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도 안착기 전환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장 큰 우려가 앞서 말씀드린 대표적인 두 가지 이유 중에 일단 지금의 유행 감소세가 오히려 둔화되거나 아니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매주 감소를 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대표적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높고요. 네. 그리고 감염자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현재 공식적인 통계로는 국민 전체 인구 대비 36%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수치보다 한 2배 이상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즉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집단 감염이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 신규 확진자 규모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의무에서 권고로 바꾸더라도 이 확진자 규모가 다시 증가하지는 않을 거다.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도 안착기 전환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만약에 설령 이렇게 전환을 했을 때 확진자 규모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변이 유입에 따른 미국처럼 이 감염자가 증가를 하는 경향성을 보이게 되면 예. 다시 전환을 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일단 안착기로 전환을 하게 되면 대표적인 세 가지 요인, 그러니까 7일 격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고 지원금 지급도 입원 환자를 빼놓고는 중단을 하게 됩니다. 예.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장 큰 우려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부분이 확진자인 경우에 지금 격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재택에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권고로 바뀌게 되면 이러한 조치들이 각 기업체들 또는 직장별로 이 병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런 코로나19 병가에 대한 보장성만 어느 정도 확보를 해준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지금 시점도 가능은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세세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지금도 나쁜 시기는 아니다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신 건데요. 자, 다음 달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역당국이 확진자 투표가 전파 위험성을 키울 수 있지만 사전 조치를 충분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선거철마다 항상 나오는 우려긴 한데
혹시 확산의 위험이 크지는 않을까요? 일정 부분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이렇게 개념이 유사하긴 한데 일단 확진자가 그 투표를 할 때 마스크 착용이나 동선을 최소화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방역 조치만 지켜준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현재 그 확진 판정을 위한 그 진단 시스템이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사용해서 확진 판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신속항원 검사의 단점이 현재는 과거의 역학조사를 기반으로 했던 PCR 검사랑 다르게 국민들께서 병원에 찾아가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받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가 임상 증상이거든요. 예. 근데 임상 증상 발현 이전 한 2일에서 3일 때에도 전파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네. 그리고 신속항원 검사로 진단을 하다 보니까 임상 발현 이후에도 자아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확진 판정 이전에 수일 동안 이 사회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네. 개념에서 보면 확진자만 격리를 하고 투표권을 제한하는 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소한의 방역 수칙 준수가 관건이 되겠네요. 자, 국내 상황에 이어서 북한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은 현재까지 사망자 수를 63명으로 발표를 했는데 우리 정보 당국은 지금 이보다 5배에서 6배 정도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사망자 수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진단하는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발표된 걸로 보면 북한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가 30만 명 안팎으로도 보도가 된 적이 있거든요. 네. 이 얘기는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백신 접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60세 미만의 연령층은 차치하고 60세 이상의 고연령층에서는 최소 5%의 치명률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오미크론 상황에서도 이 정도로 상당히 높은 치명률을 보일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30만 명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가 15,000명에 해당되고요. 물론 이건 전 연령대를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에서 65세 이상만 따져본다라고 하면 30만 명 신규 확진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에 1,500명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확진 이후에 1, 2주의 시차를 두고 발생을 하기는 합니다만 예. 어쨌든 상당히 지금 발표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했거나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예. 현재 북한의 인구의 연령대를 보면 65세 이상의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한 10%로 작년에 발표된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만 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 1,500명 사망자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만약 정상적인 방역 체계로 본다면 지금 북한의 상황에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궁금한데요.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부터 언급을 좀 해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서는 현재 백신 접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조치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시행했던 또 해외 국가에서 시행했던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 강화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이후에 적어도 60세 이상의 고연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서서히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게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여기에 더해서 지금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금의 상황에 더해서 새 변이 출현 위험도 북한에서 커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새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에서는 앞서도 백신 접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사한 케이스가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낮을 때 유행이 급속하게 확산을 하면서 새로운 변이들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추를 해서 북한에서도 새로운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변이는 장벽이 있을 때 더 활발하게 발생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접종을 해왔던 백신 같은 거를 접종을 했을 때 바이러스는 백신을 장벽으로 여기면서 회피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변이 출현 가능성은 비단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 가능성은 어디에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미국이 올가을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조치가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방역 조치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다 해제됐기 때문에 올 가을 겨울에는 과거 대비 독감이 더 많이 유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동시 접종을 하게 되면 시간적인 면에서 이익을 벌 수는 있는데 동시 접종을 했을 때
상당히 어느 일정 비율의 국민들에서는 부작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예. 더군다나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아직 현재 유행제를 활용한 신규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접종의 필요성도 한번 따져보기는 해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일단 접종이 시작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만큼 일정 기간 시차를 두는 게 부작용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월 19일은) 발명의 날입니다. 특허청이 발명의 날을 맞아 내일을 바꿀 발명 기술에 대한 국민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위는 인공지능, 2위는 로봇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고기는 간단한 구조로 된 우량계입니다. 하지만 농업국가 최초로 표준화된 강수량을 기록해 농업 생산력을 높이려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치고기가 개발돼 반포된 것은 1441년 음력 4월 29일, 양력으로는 5월 19일입니다. 1957년부터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허청이 발명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꿀 발명 기술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올해 발명의 날 슬로건인 발명, 내일을 열다, 대한민국을 바꾸다에 맞춰 전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 속 발명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진행됐습니다. 디스플레이, 로봇, 바이오 등 총 768분이 참여해 2213개의 유효 응답을 얻었습니다. 1위는 인공지능이 차지했고 로봇 기술과 미래차 기술이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수소와 에너지 기술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기사들을 꺾은 알파고의 등장으로 주목받은 인공지능 기술.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분야 특허 출원 건수는 세계 4위 수준입니다. 로봇은 정부가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한 분야입니다. 미래차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 대표되는 분야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표준 특허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오는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 뒤 일본인 우주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킨다는 계획이 발표된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참여한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본인 달 착륙 계획을 미일 정상회담 뒤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일 양국은 정상회담 후 발표되는 공동성명에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주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확대하는 협정을 내년에 체결한다는 내용도 담긴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과 일본이 소형 위성 관측망 구축에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세계 기상기후가 기후변화에 대한 암울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온실가스 농도뿐 아니라 바다 온도와 해수면 상승, 그리고 바다 산성화까지 기후변화의 주요 지표가 최악을 기록했다는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엔은 지금이라도 석탄 발전을 멈추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이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사실 매년 발표되는 내용이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한데요. 보고서 내용을 먼저 알아볼까요? 네, 2021 WMO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이산화탄소 농도가 413.2 ppm이었습니다. 예. 산업화 이전에 1.5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예. 이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비중이 큰 온실가스의 농도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 점이 더 우려스러운 이유는요. 코로나19가 발발했던 2020년도에 온실가스 배출이 5.6% 줄었거든요. 그럼에도 온실가스 증가의 큰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네. WMO는 과거에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오래 남아서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만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이런 이산화탄소 증가의 원인으로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사용한 것이랑 또 아마존과 아프리카 또 남아시아
이런 지역에 지나친 벌목이 관련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지라 더 우려스러운데요. 온실가스 농도가 역대 최고를 찍으면서 지구 온도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네, 지난해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1도 정도 상승한 따뜻한 해를 기록했는데요. 네. 일부 지역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여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에서는 48.8도, 또 캐나다는 49.6도를 기록해서요. 관측 이래 가장 높았던 최고 기온을 깼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역대 최악으로 기록된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는 자연적인 라니냐 현상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구 온도가 좀 식는 현상이 일어나서요. 최근 몇 년보다는 좀 덜 더운 해로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인류의 노력에 의한 성과라거나 이런 지구온난화의 흐름을 바꿀 만한 현상이 아니라고 WMO는 밝혔습니다. 지난 7년간의 지구 연평균 기온을 보면요.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갈수록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말인데 이 바다 온도도 크게 올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해수 온도가 크게 올랐는데요. WMO 보고서는 해양 상층부 2,000m가 지난 20년간 급상승했고 또 전 세계 바다 곳곳에서 해양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해양 폭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다 빙하가 녹으면서 지구 평균 해수면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구 평균 해수면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4.5mm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1993년부터 2002년 사이 과거에는 해수면 상승이 연평균 2.1mm였습니다. 이걸 고려하면 20년도 안 돼서 상승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진 겁니다. WMO는 이대로 가다가는 뉴욕 등 전 세계 해안가에 있는 도시나 또 방글라데시나 네덜란드와 같은 저지대 국가, 이런 국가들이 해수면 상승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고요. 또 베니스와 같은 곳은 아예 물에 잠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지난해 해양 산성화도 26,000년 중에 가장 심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다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탄산이 발생하면서 바다가 산성화되거든요. 해양의 산성화가 진행이 되면은 대기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줄게 되기 때문에 지구의 자정 기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바다의 산성도가 바뀌게 되면요. 해양 생물이 살기 힘든 환경이 될 수 있고 또 이로써 해양 생태계가 무너질 위험도 커집니다. 이렇게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그 기후변화의 주요 지표들을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네, WMO는 이런 기후변화가 전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몇몇 국가들의 노력만으로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동참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In Glasgow, we saw progress among the developed countries. The G7 countries and European Union made pledges which would keep us on a track towards 1.5 degree warming. But the rest of the G20 countries like China, India, Brazil, South Africa and Russia, they were not ready to make such pledges, and that's why we are not heading towards 1.5. We are rather heading towards 2.5 to 3 degree warming instead of 1.5. But there's still hope to keep us within the Paris 1.5 to 2 degrees limit, but 1.5 will be very challenging after these pledges that we didn't hear from these BRICS countries, for example. 이 지구촌 전체 협력이 없이는 기후변화를 막기 어렵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보고서에 대해서 유엔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유엔은 보고서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인류의 실패를 다룬 암담한 이야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사무총장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global energy system is broken and bringing us ever closer to climate catastrophe. Fossil fuels are a dead end, environmentally and economically. The war in Ukraine and its immediate effects on energy prices is yet another wake-up call. The only sustainable future is a renewable one. We must end fossil fuel pollution and accelerate the renewable energy transition before we incinerate. 네, 또 유엔 사무총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5가지 주요 조치 시행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배터리 저장 기술과 같은 재생에너지 기술은 필수적인 것으로 취급돼야 하고 또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공기술로 취급돼야 한다는 겁니다. 또 현재 몇몇 국가들에 집중돼 있는 재생에너지 기술 관련한 자원과 소재 공급이 다양화되고 확대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고요. 이 밖에도 세계 각국의 정부가 재생에너지가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랑 또 화석 연료와 관련된 보조금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 또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지금의 3배로 올려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네, 결국에는 전 세계가 함께 약속하고 노력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를 가리기 위해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이 죄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투항한 우크라이나군이 1,000명에 이르면서 이들의 처리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법원에 피고인 바딤 시시마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사관인 시시마린은 지난 2월 28일 62살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사의 추궁에 시시마린은 자신의 범죄를 순순히 시인했습니다. Чи ви визнаєте себе винуватим вчиненні даного кримінального правопорушення? Повністю? Не відмовляєтесь від дачі показань суду? Не відмовляєтесь?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시시마린은 최대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지금까지 러시아군 전쟁 범죄 11,000여 건을 파악했으며 피의자 50여 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폐허로 변한 아조우스탈 제철소를 뒤로 한 채 한 무리의 병사들이 나타납니다. 마리우폴에서 80일 넘게 버티다가 우크라이나 정부의 퇴각 결정으로 투항한 군인들입니다. 짐 검사와 몸수색을 받은 군인들은 건강 상태에 따라 병원이나 수용소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사흘 사이 투항한 우크라이나 군인이 1,000명까지 늘었습니다. В Мариуполе заблокированные на заводе «Азовсталь» боевики националистического подразделения «Азов» и украинские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продолжали сдаваться в плен. 우크라이나 정부는 투항 군인들을 데려오기 위해 포로 교환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일부에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포로 처리 과정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최근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현지 시각 18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글로벌 식량 안보 행동 촉구를 위한 강요 회의에서 일부 국가들이 식량 위기가 미국과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는 식량과 비료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뒤 글로벌 식량 위기의 책임은 부당한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이 글로벌 식량 위기의 원인으로 꼽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위기를 가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특별 군사작전을 통해 장악한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자주의 원전을 자국의 전력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리아 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18일 마라트 후스눌린 러시아 부총리가 러시아군이 장악한 자포리자주 도시 멜리토폴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은 단일 단지로는 유럽 최대 규모 원전으로 우크라이나 전체 전력 생산의 4분의 1을 담당해 왔습니다. 러시아 부총리는 전력 에너지는 창고에 보관할 수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 원전 전력을 받아들이고 요금을 지불하면 전기를 공급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용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철도 교량은 강이나 절벽으로 끊길 수밖에 없는 철길을 연결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노후화가 심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리가 중요하죠. 그런데 철도 교량은 높고 위험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사람이 직접 안전 상태를 진단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특히 교량 아랫부분은 GPS도 통하지 않아 더욱 어려운데요.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이렇게 힘든 철도 교량 안전 진단을 자율주행 드론과 AI를 통해 이뤄내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윤혁진 ICT 대중교통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사용 연수가 30년을 초과한 철도 교량이 전체 교량 중에서 34%인 1,216개나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철도 교량이 점점 노후화될 경우에는 안전 문제가 점점 생길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그렇죠. 우리 몸을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하나둘씩 아픈 곳이 생기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예. 건강검진을 통해서 아픈 곳을 빨리 찾아내게 되면 더 병이 악화되기 전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 철도 교량도 이와 같은데요. 사용한 지 오래돼서 노후화되면 금이 가거나 부식이 되는 곳이 생기게 되는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이를 발견하고 유지보수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빨리 찾아내면 쉽게 유지보수를 할 수 있고 그만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이런 문제를 너무 늦게 발견하면 해당 부위를 전부 교체해야 하는 등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방치하면 철도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철도가 개통한 지가 120년이 넘어가고 있고요. 고속철도도 2004년에 개통이 되었으니 18년이 됩니다. 앞으로 노후화된 철도 교량의 숫자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교량도 규모에 따라서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점검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6개월에 한 번씩 작업자가 현장에 접근을 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교량은 높이가 높잖아요. 그래서 접근이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고소 작업차를 타고 올라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발생한 곳은 사진을 찍고 도구를 이용해서 크기를 측정하고 있고요. 현장 점검이 끝나고 사무실에서는 촬영한 사진을 보고 해당 도면에 손상의 종류, 크기, 위치를 일일이 표시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로부터 유지보수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해당 부위에 가장 적합한 유지보수 방법을 선정해서 유지보수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렇게 눈으로 이제 직접 확인을 하고 또 유지보수하는 것을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무인 이동체 점검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해서 운용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게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작업자가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철도 시설물 점검을 드론을 활용해서 완전 무인화하는 자동화 점검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네. 점검할 경로를 미리 설정을 해놓으면 현장에서는 드론이 자동으로 이륙하고 전 구간 3차원 자율비행을 수행하면서 점검 경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됩니다. 교량의 크기가 커서 한 기의 드론으로 전 구간을 점검하지 못할 경우에는 두 번째 드론이 점검에 중단된 곳으로 바로 이동해서 해당 지점부터 이어서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 모든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륙한 지점으로 복귀하고 자동 착륙하게 됩니다. 촬영된 영상은 손상 감지 소프트웨어에 입력이 돼서 자동으로 손상의 유형, 크기, 위치를 모두 판별해서 해당 교량의 3차원 도면 위에 정확히 표시해서 결과를 리포팅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사람이 직접 육안으로 점검하던 것을 이 무인 시스템이 대체를 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편의성이 크게 증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기존 인력에 의한 점검은 총 3명의 점검 인력이 500m 길이의 한 개의 교량을 점검할 때 현장 점검과 분석에 총 24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분석은 작업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인 자동화 점검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2명의 운용자가 7시간이면 현장 점검과 분석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점검 인력이 약 33%, 점검 시간은 71%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안에 의한 점검이 아닌 인공지능과 고해상도 카메라에 의한 분석을 통해서 손상 분석의 정확도도 크게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작업자가 검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점검 결과가 크게 차이가 보일 수가 있잖아요. 예. 저희 무인 점검 시스템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숙련된 작업자 수준의 일관적인 분석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점검자가 대상 실험을 점검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점검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정확도는 높이고 또 점검자의 그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이제 일석삼조의 기술이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그 드론이 교량을 점검하는 동안에는 이제 그 기존에 그 점검을 원래 수행하던 분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저희 시스템을 운영하는 총 2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네. 기존의 점검을 수행하던 인력은 교육을 거쳐서 이동형 관제국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네. 한 명은 드론이 이동할 경로를 설정하고 자율비행을 감시하며 관제를 수행합니다. 다른 한 명은 두 번째 기체를 준비하고 촬영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야겠죠. 네. 전국원의 촬영이 한 번에 잘 이루어지면 좋지만 장비 오작동이나 환경의 영향으로 필요한 영상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해상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촬영이 필요한데요. 이럴 때는 구간을 찾아내서 재촬영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현장 점검 이후에는 드론에서 촬영된 영상을 손상 감지 소프트에 입력해서 분석을 수행하게 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열차 속도에 따라서 시속 수백 킬로미터 이상을 견뎌내야 하는 교량도 있을 텐데 이런 곳을 드론이 날아다닌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자, 듣기로는 철도 환경에 특화된 드론을 특별히 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철도 운영 환경에서 드론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열차가 지나갈 때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열차풍입니다. 열차풍에 의해서 점검 작업 중인 드론은 원치 않은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사고를 발생시킬 수가 있겠죠. 네. 두 번째는 전차선에 의한 전자기파입니다. 전차선은 고전압과 고전류가 흐르고 있잖아요. 이로 인해서 주변에는 전자기파가 필수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전자기파는 드론의 항법과 통신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로 인해 드론이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초속 8m의 열차풍에도 자신의 위치를 50cm 이내로 정밀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였고요. 전자기파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철도 환경에서 운영하기에 안전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열차가 지나가면 사실 사람도 휘청휘청할 정도로 바람이 강한데 이걸 견디는 그 기술까지 개발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자, 또 여기서 그 GPS 신호가 없어도 자율비행이 가능하게끔 또 개발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어떤 기술을 적용하신 건가요? 네, 저희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적용을 하였는데요. 네. 첫 번째는 드론이 3차원 자율비행하게 하는 인공지능입니다. 드론과 같은 이동체는 정확히 자기의 위치를 추계하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요. 드론은 특별한 장애물이 없는 개활지에서는 RTK를 기반으로 비행을 하게 되고 이걸 활용하게 되면 수 센티미터 수준의 정확도를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드론이 교량 하부를 점검할 때입니다. 여기는 GPS 신호가 미약하거나 수신이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치기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고도화된 연구가 필요하죠. 저희는 관성항법 장치, 스테레오 영상처럼 고정밀 센서 기반의 복합항법 시스템을 활용해서 항법해를 실시간으로 생성하면서 비행을 하는 시스템을 마련을 했습니다. 관성항법 장치의 위치 오차는 기압계, GPS 속도계로부터 고도와 속도 측정치를 받아서 확장 칼만 필터에 융합해서 보정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약 30cm의 위치 오차 이내로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파악하고 장애물을 회피하면서 비행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드론에서 촬영된 영상을 분석하는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입니다. 해당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나오네요. 네, 저건 저희가 개발한 드론이 교량을 살펴보고 있는 장면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구조물과 배경이 있고 구조물에도 손상과 표면 오염 등이 섞여 있잖아요. 이 영상을 가지고 인공지능이 구조물을 인식하고 손상만 정확히 분류해내기 위해서는 지능이 필요하겠죠. 저희는 손상을 픽셀 단위로 분석하기 위해서 세그멘테이션 방식의 알고리즘인 FPN, PSPNet, 윤회 기법 등을 적용해서 인간의 뇌에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만들고요. 국내 17개 철도 교량에서 촬영한 약 15,000장의 손상 영상을 레이블링해서 모두 학습을 시켜서 필요한 지능을 부여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촬영된 영상으로부터 구조물을 구분하고 손상만 찾아 유형과 크기를 자동으로 판독할 수 있었습니다. 촬영되고 진단된 정보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교량의 3차원 모델의 해당 위치에 정확하게 매핑하게 됩니다. 렌즈 왜곡과 카메라 정렬 상태를 자동으로 보정해서 10cm의 높은 위치 정확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촬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판독하는 지능까지 갖춘 거군요. 자, 그런데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은 교량뿐만이 아니라 이 송전 철탑도 점검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네, 저희가 개발된 시스템은 철도 교량과 송전 철탑을 1차 목표로 합니다. 다만 송전 철탑에 발생하는 페인트, 박리, 방락, 볼트 탈락 등의 점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시스템의 적용 범위에는 제한이 없고요. 레일, 전차선, 철도 차량 등 철도 모든 분야에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대상에 따라서 드론에 장착되는 센서와 분석 방법은 달라져야겠죠. 예.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그 획기적인 점검 기술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기술이 언제쯤 상용화가 가능할까요? 현재 현장에 적용할 수준의 기술은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예. 현장 시범 적용도 수행이 되었고요. 올해부터는 내년 6월까지 전국 철도 시설물 약 10곳에서 현장 실증에 나서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개발된 시스템의 운영 성능을 모두 검증하고 현장 작업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후 운영자 교육과 매뉴얼 작성 등을 거쳐서 현장에서 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얼른 상용화됐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는 점검 기술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이제는 좀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박사님께서는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철도기술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항공우주공학을 전공을 하면서 구조물 진단 연구를 주에 수행을 했습니다. 제가 졸업하던 무렵에 고속철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개통되면서 안정성 확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철도는 교통, 기계, 토목, 전기전자 융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분야 간 장벽이 낮고 협업이 원활하게 수행됩니다. 제가 항공을 전공하고 철도 분야와 융합되는 연구를 주로 수행하다 보니 기술의 융합으로 시너지가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네. 본 기술도 양쪽 분야를 잘 조화시켜서 네.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드론,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발전 속도는 상당히 빠르고요. 해당 분야와 융합되는 분야의 경계는 점점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철도 분야도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철도 기술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윤혁진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사이언스의 과학 다큐멘터리 다큐 S 프라임이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YTN 사이언스가 펴낸 신간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사용 설명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산업 기술을 현명하게 활용할 방법을 담았습니다. 책에서는 메타버스와 5G, 인공지능, 라이브 커머스 등 ICT 기술이 산업 분야에 접목되고 핵심 기술로 이어지는 신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기업과 개인이 대비해야 할 숙제에 대한 IT 전문가들의 충고도 담겼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재 분야 연구 자료의 공유와 활용을 위한 국가 소재 데이터 스테이션이 2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연구자들은 다양한 형식의 소재 데이터를 웹상에서 쉽게 등록할 수 있고 공개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에너지, 환경과 구조, 안전 등 3대 소재 분야 7만 3천 건의 데이터를 소재 데이터 스테이션에 등록했으며 오는 2027년까지 36만 건의 데이터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 경로를 규명해 치료제 개발에 새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연세대 이원태 교수팀은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간세포에 침입하는 데 필수인 생체 물질 NTCP의 고해상도 3차원 입체 구조를 극저온 전자현미경 등으로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NTCP는 세포막에 존재해 그동안 고해상도 3차원 구조가 알려지지 않았다며 이번 연구는 간염과 간경변증의 치료제 개발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광주과기원 지스트 졸업생 창업기업인 바이오 FDNC가 모교에 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정대현 바이오 FDNC 대표는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창업에 뜻이 있는 학생이라면 연구하는 기술의 개발 절차와 과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후배들이 꿈을 이루는 데 발전기금을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과기원 졸업생 2명이 창업한 바이오 FDNC는 식물세포주 설계와 식물세포 배양 전문 바이오 벤처로 올해 2월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발명의 날을 맞아 진행한 내일을 바꿀 발명기술 투표에서 인공지능과 로봇 등이 선정됐는데요. 인류의 역사는 발명의 역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다양한 발명품들을 통해 우리의 생활은 진보되고 편리해지며 미래로 나아갑니다. 발명이라는 것이 어렵고 거창해 보이지만 일상 속 불편함이 생겼을 때 한 번쯤은 새로운 방법을 생각하고 시도해보는 것, 그게 바로 발명일 겁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